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4년차 미스터 부의 파이어족에 대한 고민입니다. 파이어족에 대한 고민인데 아마 요즘 대부분들 이제 경제적 자유 그리고 빠른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미국 주식 ETF인 부를 적립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런 빠른 은퇴 그리고 경제적 자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참 적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벌써 38개월 차, 이제 횟수로는 4년 차 그 적립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4년 동안 꾸준히 적립을 하다 보니까 전체 자산의 크기, 이 전체 자산의 크기는 커지는데 이거를 매달 적립을 하는 제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또는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자산 자체는 매년 뭐 1년 아니면 뭐 6개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데 내 현금 흐름이나 소득은 변화가 거의 없을 때 참 느껴지는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괴리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거예요. A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부동산 30억대의 부동산 자산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서 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뭐랄까, 자산은 굉장히 크시지만 실제 이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괴리감인 거죠. 자산의 크기 대비 이 생활 수준이 받쳐주지 못할 때.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은퇴는 하지 않으셨어요. 은퇴는 하지 않았는데 이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충당하느라 소득의 대부분, 뭐 절반 가까이 또는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뭐 생활비가 역시나 뭐 한 200만 원 안팎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막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뭐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이런 겁니다. 30억대의 자산가이지만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자산 수준과 생활 수준의 괴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부동산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뭐 제 경우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경우인데 4년째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체 자산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졌어요. 뭐 수익률도 물론 좋아졌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 소득이나 생활이 4년 전에 비해서 그럼 더 나아졌나? 왜냐하면 자산은 계속 늘어났으니까요. 뭐 4년 전에 저는 뭐 김밥을 먹었다면 지금은 뭐 김밥, 뭐 스테이크까지는 아니지만 뭐 불고기를 먹는지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생활 수준이 나아졌나를 생각해 보면 전혀 딱히 그러지가 않아요. 뭐 저는 여전히 뭐 4년 전에 먹던 뭐 식습관도 동일하고, 그리고 4년 전에도 뭐 저는 지금 차가 없었지만 여전히 차가 없고, 그리고 4년 전에도 월세를 살았지만 지금도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크기는 커지지만 내 생활 자체가 변한 게 없다. 이럴 때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뭔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고민이 딱 이건 거죠. 늘어난 자산만큼 내 소득도 늘고 생활 수준도 늘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생활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소득을 계속해서 이제 모으다 보면은 분명히 자산 자체는 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뭐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예적금으로만 모으기만 해도 자산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성장과는 별개로 내 삶 자체가, 이제 내 생활 자체가 실질적으로 나아지려면 자산만큼 내 소득이나 현금 흐름도 같이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물론 자산을 매각해서
뭐 아까 예로 들었던 뭐 30억대 부동산 자산가 분들, 그리고 뭐 주식으로 또 자산을 가지신 분들, 자산을 매각해서 삶의 질을 올리는 거, 그것도 방법의 하나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과연 그게 최선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제 자산의 증식이랑 내 월 소득 또는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방법이 달라요.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성장주를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이나 뭐 양도 차익을 낼 것이냐, 또는 매월 현금 흐름을 주는 배당주 등에 투자를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과 그리고 자산을 불려 나갈 것이냐, 또 부동산으로 따져도 역시 이제 양도소득, 시세 차익으로 얻는 것이냐, 또는 월세 등의 임대소득으로 소득을 얻는 것이냐, 뭐 이런 차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역시나 이제 주식과 부동산 이런 자산군, 서로 다른 자산군의 장단점을 섞어서 뭐 주식으로는 성장주를 투자를 하고 뭐 부동산으로는 임대소득, 현금 흐름을 만든다든지, 또는 반대로 부동산은 이제 양도소득, 부동산의 시세 차익으로 큰 돈을 벌고 나머지 그 돈을 배당주 등에 투자를 해서 이제 밸런스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제 현재 제 포트폴리오 자체는 주식이 100%입니다. 주식이 100%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뭐 채권이나 금, 은 같은 원자재는 아예 제 포트폴리오에는 없어요. 뭐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사실 부동산, 뭐 채권, 원자재 이쪽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뭐 좋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에 또 투자할 용기가 나지 않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아마도 계속 저는 주식 100% 또는 오히려 이제 주식과 일부 현금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생각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부동산 투자, 아까 말씀드린 월세 같은 것들, 현금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나만의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야겠다라는 숙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숙제를 떠올렸을 때, 이 숙제와 맞물려서 이제 제 목표이기도 하고, 아마 또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 밀레니얼 세대 분들의 목표인 이 파이어족에 대한 고민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이제 먼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파이어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파이어족이라는 그 개념이 등장한 거는 1990년대라고 하네요. 1990년대에서 이제 실제로 그 개념이 확산된 시기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한 경제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분들이 또 직장에서 해고되시기도 했고, 그 사회적으로 보장받지도 못하시고 뭐 그런 위기감을 겪다 보니, 그걸 보고 자란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더 이상 직장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빨리 자산을 모아서 빨리 은퇴하자라는 이제 파이어족 운동이 퍼지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위기를 토대로, 경제 위기를 토대로 이제 2008년부터 파이어족 운동이 확산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왜 처음 등장한 1990년대에는 지금처럼 파이어족이 확산되질 못했을까요? 그때 훨씬 더 먼저 파이어족에 대해서 개념이 잡혔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최초의 파이어족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최초의 파이어족 운동은 고학력 그리고 고소득의 엘리트 직장인 계층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겠죠. 뭐 흔히 말해 이제 뭐 고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예를 들면 의사 또는 뭐 변호사, 뭐 기타 뭐 또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전문 직종들, 고연봉이신 분들이 그 고연봉인 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자산을 모아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이 파이어족 운동이 1990년에 이제
개념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90년 당시에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대요. 내 자산이 100만 달러치의 자산이 되면 퇴사를 하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하자,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고소득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뭐 연봉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치면 1억으로 이제 뭐 1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드는데 뭐 10년에서 뭐 20년이 채 걸리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와 빠른 은퇴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제 그 동시에 달성해야 진정한 파이어족이니까요. 그 파이어족을 목표로 삼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한 고학력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린 누구나 다 파이어족에 대해서 좋은 걸 알아버렸어요. 대부분 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이제 투자 또는 뭐 근면 이제 근로소득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파이어족을 준비를 합니다. 뭐 파이어족의 대표적인 공식이 이제 내 연간 생활비가 자산의 4% 정도가 되게 맞추는 4% 룰이 있죠. 네, 나름 이게 파이어족의 정석 공식입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시장지수, 시장의 성장률에 기반한 공식인데, 이 기준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 기준이에요. 이게 1990년대에 자산 100만 불, 이게 최소 기준이었는데, 뭐 지금부터 이제 편의상 원화 10억으로 가정을 할게요. 1990년대 기준으로 이제 10억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대 기준으로는 뭐 인플레이션이랑 통화량 그리고 이제 서비스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대충 약 300만 불,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 지금 상태에서의 파이어족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30억 가량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파이어족이 많이 퍼졌잖아요. 이 파이어족에 대한 미디어나 영상을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게, 오히려 1990년대 기준인 100만 불보다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한 50만 불. 제가 여기에 써볼게요. 50만 불. 약 5억 원 가량만 모여도 충분히 파이어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 말은 나의 월 최소 생활비를 1990년대보다 더 줄인다라는 얘기이겠죠. 네. 그리고 1990년 기준 이제 10억, 그때 당시 10억 기준으로 4% 연간 4천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쓴다라고 가정했는데, 오히려 30년이 지난 2020년에는 그보다 낮은 5억을 기준으로 4% 이제 연간 2천만 원의 생활비로 줄이겠다라는 거와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여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데 그게 정말 이제 1990년대에 나왔던 그 파이어족이 지향하던 삶의 모습과 같을까라는 게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파이어족 이후에도 좀 극단적으로 또는 최저 생활비에 준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최초에 떠올렸던 경제적 자유와 빠른 은퇴에 부합하는 그 파이어족 개념과 일치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전략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프리터족에 가까워요. 이제 프리터족이란 이제 프리 아르바이터족이라고 해서 일정한 직업은 없어요. 이분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항상 이제 필요한 만큼만 돈을 버시는 거죠. 최소한의 생계비만큼만 뭐 아르바이트로 벌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뜻하는데, 지금의 파이어족이 이제 충분한 자산과 현금 흐름의 규모를 만든다라는 취지보다는 이 뒤쪽에 있는 거, 좀 빠른 은퇴, 조금 한 살이라도 더 빠르게 은퇴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충분치 않은 자산으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최저 생계비로 생계를 꾸리면서 이제 자유 아닌 자유가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연간 4천만 원의 생활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0년대 기준으로는 한 연간 1억 2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갖춰야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 뭐 거의 5분의 1, 6분의 1로 낮은 연간 2천만 원까지의 생활비로 내리면서 최저 생활비로 생활을 유지하는 삶을 이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유라는, 또 경제적 자유라는, 은퇴라는 미명하에, 물론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추가 소득을 얻어서 풍요롭게 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 말도 맞는데, 이제 결국은 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 지금의 일은 내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시간적 자유가 생기고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소득을 벌겠다. 그러나 결국 또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예.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고 해도 사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일이에요. 예, 그거는 일이고, 이제 취미가 일이 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또 막상 겪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왠지 취미마저 일이 돼버리면 좀 삶이 좀 팍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처음 했던 얘기와 좀 일맥상통해지죠. 자산의 크기에 맞는 현금 흐름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와 이어지는 개념으로 파이어족은 우리가 최소 생활비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크기, 내가 이뤄낸 자산의 크기와 그에 맞는 현금 흐름이 충분할 때 비로소 좀 완성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도 이제 최저 생계비 정도라면 아마 파이어족 선언 후에도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되 그것이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어도 상관없어, 뭐 요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파이어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가 생각한 결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파이어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산과 현금 흐름이 같이 이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2020년대 현재 기준으로 이제 3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30년대 기준으로면 또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현금 흐름은 그에 맞춰서 뭐 연간 뭐 1억 2천 정도, 월에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1990년대 당시에 설계됐던 파이어족의 이론과 같아지는 거죠. 제가 스스로 그 정도는 돼야 제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제 나는 파이어족이야 라고 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이게 빠른 은퇴는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빠른 은퇴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충분한 자산이나 현금 흐름은 마련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늦더라도 그래, 내가 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자산과 이 현금 흐름을 만든 후에 은퇴를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마음 편한 은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파이어족의 개념을 알고 나서 부단히 정립하면서 투자해온 지가 벌써 4년째예요. 그런데도 아직 이 도착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른 은퇴가 가능할 줄 알았어요. 이른 은퇴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시작부터 좀 고학력을 통한 고소득 또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한 고소득자분들께 이제 그분들이 가능한 얘기였고,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이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의 그게 참 빠른 은퇴까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누구나 다
일정한 부를 이루고 부자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시기가 빠르냐 또는 조금 더 한 10년 뒤냐 뭐 20년 뒤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제 이런 빠른 은퇴 자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제 경제적 자유 앞부분에 있는 경제적 자유에만 집중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뭐 엄청 멀리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한 15년, 20년 이 정도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빠른 은퇴에 대한 부분을 버리니까 좀 더 이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던진 화두가 이제 자산과 현금 흐름의 밸런스 그리고 파이어족 진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고 나는 과연 그 선행 조건을 달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너무 저만 떠들었죠. 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